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이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틀간 열렸고 오늘 더 연장이 됩니다. 사흘간 뭐 진행이 되는 건데요. 자, 두 분의 일단 관전평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었지만 또 인사청문회라는 게 늘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서 이번만 유독 아쉬움이 컸냐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더 감정이입을 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인사청문회보다는 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렇게 아쉬움이 있게 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진숙 씨 자체의 어떤 캐릭터가 제가 뭐 비판적인 언어를 쓰진 않겠고 워낙에 좀 특별해서 특별하잖아요. 많이 특별해서 여기서는 특별보다는 특이하다가 오잖아요. 특별하고 특이해서 최대한 뭐 예의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빚어진 부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지민 기자는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막 특별히 문제다, 뭐 특별히 좋았다, 뭐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사흘 동안 이어지는 전례 없는 이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총리 인사청문회도 보통 이틀 열렸죠. 네, 그렇죠. 이게 3일 이내라고 규정된 걸 꽉 채운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례를 많이 남겼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차차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 그 소감 한 말씀을 드리면 인사청문회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갈수록 뭔가 도덕성의 기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 네. 인사청문회로 보면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아니 뭐 지금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강호의 도가 사라지고 윤리나 도덕 기준도 참 흐지부지 된 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과거의 사례 보면 낙마까지 갔던 사례가 지금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걸로 뭐 이렇게 막 간주되어 버리고 내가 뭘 잘못해 고개들은 뭐 이런 현상을 DJ 때는 위장 전입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장상 총리 후보자였죠. 근데 그게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이진숙 후보자 얘기로 좀 돌아가서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항상 한 방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한 방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송곳 질문이 있었냐 없었냐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한 방이 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되게 파급력이 큰데 이진숙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사실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고 한 방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좀 평가의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된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들 좀 덜어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슈는 덜 된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굳이 꼽아보자면은 그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분이 IT 쪽의 전문가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통법이나 이제 UHD 정책,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정책 질의? 네, 정책 질의를 했는데 이게 그 방송통신 관련해서 사실 모든 정책을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뭐 이용자 보호라던가 또 방송사와 관련된 정책이고 또 국내 OT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인데 사실상 제대로 답변을 한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결격 사유 그런 뭐 자격 요건까지 이제 갖추지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보여준 부분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되지 못했던 것 같다. 네. 이재석 기자는 좀 눈여겨본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앞서도 나왔지만 정동영 의원이 이제 제보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좀 진전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세 줄기인 것 같은데 하나는 과거 본인이 뭐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이니까 2년 전에 지방선거도 출마했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극우적인 언행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MBC 있었을 때의 행보 그리고 세 번째는 법카 사용 논란 뭐 이런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렇게 세 줄기인데 그중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그 뭐 고위 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서
이진숙 씨가 썼던 그 법카라는 게 본인의 말맞다나 광고 및 협찬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서울에 와가지고 그 청담동의 뭐 오마카세 집에서 그 방문진 이사들을 뭐 수차례 만나가지고 말하자면은 본인의 어떤 평판 관리 내지는 본인이 다음번에 서울 MBC 사장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행보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무게감 있게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진숙 후보자가 또렷하게 뭐 반박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제보가 들어오니까 더 구체성 한 발짝 더 나아간 어떤 질의가 가능했지 않나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이제 그 적용 법률이 공직선거법이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현직 배우자, 전직 의원 배우자 3명하고 뭐 수행비서 등 해서 6명. 이게 10만 4천 원 샀다면서요. 그게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죠. 예. 매수 행위라면서요. 그럼 1인당 한 17,000원쯤 되는 거잖아요. 1인당 17,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해서 매수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한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방문진에서 여권 이사들이랑 만났다 이 부분이 좀 집중이 된 거잖아요. 그 청탁 의혹을 네. 제기한 거잖아요. 정동영. 네. 약관은 만나봤자 뭐 말이 서로 잘 안 통할 그렇죠. 테니까. 그리고 그 정 의원 질의에 이어서 이제 몇 번 만났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한 걸로 또 이어지기도 했고 또 게다가 이분이 그 MBC의 지분구조 관련해서 뭐 민영화 밀실 추진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땠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저는 제가 먼저 말하자면 이번에도 전형적인 그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걸 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00분 토론 나가서 언론 관련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앞에 계신 그 여권 인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논리학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현재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현재적 문제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모색해야 되는데 여권에 계신 분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주 보였던 풍경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뭐 어떠했다. 또 과거 몇 년 전에 언론 노조가 뭐 어떠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 제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사례가 정말로 지금 언급될 만한 근거가 되느냐를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별도로 그렇게 따지면요. 그것만 몇십 분,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해야 될 게 휘발돼 버리는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설령 그들이 제시하는 그 과거의 사례가 현재의 논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한 거잖아요. 예.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권을 잡고 이제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옳다라는 얘기인지 이런 게 전형적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피장파장의 오류거든요. 지금의 문제점과 지금의 해결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하냐. 이번에도 여실히 그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인사들은 과거만 끄집어 오는 형태를 보여줬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거 아니고선 방어할 논리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혹시?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볼 수도 최선의 있죠. 예. 논리를 준비했겠죠.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뭐 한 가지 좀 이 청문회 자리가 좀 개인 한풀이 자리처럼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개인이 누굽니까? 그 김장겸 의원 MBC 사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진숙 후보자한테 질의를 하는 시간에 어떤 영상을 틀어서 무슨 영상이길래 이게 또 처음에 바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뭐 컴퓨터 문제로.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영상들을 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MBC 시절에 있었던 일에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질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인데 이건 너무 이제 개인의 일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질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한계들도 좀 있었죠. 처음부터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김장겸 전 사장 얘기가 나와서 네. 잠깐만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이거 뒷부분에 얘기하려다가 김장겸 의원은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 돼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공통점은 김장겸, 김재철, 이진숙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출마를 한 사람들이라는 네, 겁니다. 그렇죠. 이진숙 후보자도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졌고 김재철 전 MBC 사장도 사장 그만두고 나서 지방선거 출마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김장겸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언론 노조의 정치성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언론노조 MBC 본부의 본부장을 했던 박성재 전 MBC 사장은 지금 카페 사장하고 있고요.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리고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지금 뉴스타파 기자로 복귀를 했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의 정치성을 지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언론계에 몸담았다가 정치권으로 가는 것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토론이 필요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치권에 몸담은 분들이 언론노조의 정치성을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명언이 몇 가지가 나왔던데 손가락 운동, 그죠? 그렇죠. 뭐 자연인, 반공인, 뭐 기록될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보면은 되게 청문회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굉장히 좋은 참고서를 만들어줬을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네. 보면 예를 들어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썼다면 뭐 업무상의 이유로 썼을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은 것을 뭐 나는 잘못이 한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또 그것도 네. 있네요. 건건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건건이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답변하지 않겠다.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아까 제가 이제 특별하다라는 표현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노련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련하다. 예. 그러니까 뭐 좋게 제가 최대한 표현하겠습니다. 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자 출신 그리고 지역 MBC 사장 출신의 어떤 특유의 노련함이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저는 좀 아쉬운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이준석 의원. 왜요? 예. 그러니까 아까 노지민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이혜민 의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 질의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 특히나 그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부각할 필요는 매우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아쉬운 점은 좀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를 이준석 의원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저랑도 뭐 방송을 여러 번 했으니까 정책 질의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의원에게 대중들이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특유의 달변 그리고 특유의 어떤 뾰족한 논리 이런 것들로 지금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한다라는 게 누구나 알고 있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좀 더 공격적인 형태로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가 들었고 저는 그게 이준석 의원이 이런 사후적인 비판이 나올 거라는 걸 모르지 않다고 봐요. 워낙에 그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의도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종의 질문 차별화인가요? 뭐 차별화가 의도됐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의도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이준석 의원이 특히나 개혁신당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성명을 낸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방송사법에 대해서 개혁신당도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네. 그런 개혁신당의 전체적인 이른바 스탠스, 그 포지션을 생각하면 이준석 의원이 대표주자인데 그 대표주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은 그것과도 좀 맞지 않는 그래서 좀 의아함을 낳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대전 MBC 가서 현장 검증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핵심 쟁점으로 결국은 떠오른 게 그 법카 사용 문제인데 네. 좀 여기서 이제 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거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법인카드 문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시점이라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얼마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이진숙 사장이 성심당 빵 돌린 적이 있느냐 이런 거 확인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서 좀 시점이 많이 지났고 이미 나올 만한 증언들은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내부자 증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뭐 가서 집 주변에서도 뭐 많이 썼고 예. 네, 사실 정황적으로는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워낙에 역치가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높아졌다고 해야 되는 거죠. 역치가 너무나 높아져서 도덕적 역치가 우리 사회가 네. 높아져서 이게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반응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 다만 이제 좀 요구를 한 자료들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뭐 현장에서 확보가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 노 기자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작가진하고도 그 이진숙 TV 유튜브 이진숙 TV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비공개로 전환됐거든요. 이번에 네. 후보자가 되면서. 근데 그 이진숙 TV의 그 제목들을 보면 매우 극우적인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출연을 직접 하니까 그 영상물을 왜 진작 그 기자들이나 국회의원실에서 내려받아가지고 좀 스크린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조금 좀 아니하지 않았나 대응이. 왜냐면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거론됐던 거는 좀 꽤 오래 전부터인데 그럼 미리미리 좀 그런 거 내려받아가지고 쭉 한번 일별해 보면 거기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워딩으로 얘기하는 극우적인 언행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손가락으로 뭐 운동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냥 관성적으로 좋아요를 눌렀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워딩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진숙 TV가 좀 대비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준비 예. 의원들 준비가 네, 그렇죠.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런 뭐 말씀이시죠. 얘기 나온 김에 그 어떤 제목들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국민에겐 모욕죄, 북한에는 관대, 그리고 5.18 단체는 이권 단체, 뭐 이런 식의 제목의 영상들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 청문회를 다루는 보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질의를 중계하는 것에서 그렇게 막 많이 나아간 게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뭐 바로 시시각각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도 쓰고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보도하다가 생각나는 거는 이진숙 후보는 아까 기자 출신이라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저는 이게 기자 출신 정치인의 좀 단점 중에 하나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좀 미디어를 많이 타본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진 게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민희 위원장이랑 피켓 관련해가지고 뭐 공방의 일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발언을 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사진에 찍힐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인상 깊게 뭐 그런 이미지를 전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문회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미 패턴화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와요. 이때부터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에서 언론사에 이제 그 이 뭐 팩트가 되든 의혹이 되든 이걸 제공을 해서 보도를 하고 의원 이름이 한번 이제 거기에 같이 올라서 보도가 되고 청문회 전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접했던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따라붙는 게 한 방이 없다. 이미 알려진 것 외에는 별로 새로 나온 게 없다. 근데 뭐냐면 알려진 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원실에서 언론 플레이한 내 결과 이걸 토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언론 보도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럼 청문회와는 별도로 언론이 그러면 좀 추적. 탐사 기능을 발휘해서 사실 여부를 좀 더 어떤 추적해서 그러니까 이걸 캐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어떤 뭐 지적까지는 그러니까 하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결국은 받아서 보도하고 청문회는 중계하는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이게 계속 패턴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예. 청문회 보도 같은 경우. 이번만이 아니라 그런 패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패턴을 좀 극복해 보고자 지금 뭐 여기 질문지에도 있지만 그 5개 언론사가 공동 취재단을 꾸려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상당히 거잖아요.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려는 정권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예. 그 목적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이 과연 온당하고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론사들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진숙 청문회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론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언론사들은 다른 언론사 사정에 대해서 잘 보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묘한 경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령 KBS, YTN, SBS 그리고 JTBC 기타 또 여러 종편들 보면 그냥 표피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어떻게 공방을 벌였고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고 답변했다라는 식으로 겉핥기로 보도할 뿐이지
이런 지금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뾰족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KBS나 YTN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예, 이것도 제가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대부분 그냥 건드리기 수준으로만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러냐. 예. 기존 관행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공직 후보자가 됐는데 좀 비교적 생경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그 판단 근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 보도를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된 초점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진숙의 경우는 후자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추적 탐사 보도는 둘째치더라도 논평 기능은 분명히 지금 발휘가 돼야 된다는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미 나온 것만 가지고도 판단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맞습니다. 본다면 그럼 추적 탐사는 둘째치고 예.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평은 확실하게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안 내놓는다. 그런 게 잘 없고 방송사는 특히나 그런 논평 기능이 원래부터 약한 데다가 또 타 방송사 사정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려는 이 묘한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본인들은 어쩌면 뭐 그게 약간 뭐랄까 예의를 차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방송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다루거나 핵심적인 거를 살짝 피해가면서 중계를 하는 식으로 리포트를 한두 개 넣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이제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통신 정책을 희생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을 잡기 위해서 왜 탄핵까지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이 항상 전개되고 있는데 이건 여기에서 그 주체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바꾸면 그대로 반복되었던 논평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 사람 이야기 좀 더 하죠. 유일인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저는 인상 깊게 봤던 뉴스가 이분이 임기가 종료가 돼서 방심위 노조가 그냥 커피차 네. 그래서 막 쏘는 이 장면이 참 되게 인상 깊었는데 다음 날 바로 전해진 것은 밀실에서 연임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쵸. 그런데 궁금한 게 연임 가능성이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그럼 오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예측이 된다라는 분위기이기는 했는데 네. 그 이후의 과정 같은 것들이 되게 조용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마친 게 22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임식도 안 하고 이임사도 안 하고 굉장히 이제 조용히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날 저녁에 이게 위촉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 회사 이제 방심이 담당하는 취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6시 좀 전에 5시 때 정도에 이거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알려지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6시 50분 경에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 회의 안건이 이제 그 사내망에 방심이 사내망에 올라온 것도 50분이 넘은 시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문까지 이제 걸어 잠그고 회의를 했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내가 이번 최근에 이제 방송통신업계에서 인사 문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나도 이제 많이 무뎌졌구나 생각을 했지만 충격받았던 거는 그 류일임 위원장이 차를 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시점에 그 방심위 지부장, 그 언론노조 산하 방심위 지부장이 앞에 서 있다가 차에 치일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을 벌일 시간조차 별로 없이 그 대로변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현 정부의 강행 기조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제가 약간 뭐 정치 논평을 섞자면 뭐 이상민 장관이 여전히 행안부 장관인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강행 기조고 총선 이후에도 기조 변화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은 대중들에게 그다지 뭐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언론계에 있는 우리 현업의 종사자들만 네. 이게 얼마나 난센스이고 류임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또 방심이와 선방이가 지난 몇 개월간 이 언론계에 미친 그 악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대중들이 과연 거기에 동일하게 체감하고 있는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뉴스도 워낙에 많았죠. 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익심 문자가 터지고 막 온갖 뉴스가 터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류일임이라는 사람이 이 연임을 했다는 것은 언론계에서는 정말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참 이런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중들과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5기 나갈 사람들 5기 위원들이 6기 위원장인 류일임 씨를 선임했다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도 벌어졌잖아요. 곧 임기가 일주일 뒤면 떠나는 사람들이 네. 그 1, 2주 상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예. 류일임 위원장의 연임에 한 표를 행사하여 연임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대중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임기 열을 남기고 예. 그죠. 그렇죠. 참 그리고 또 이번에도 대통령 추천으로만 이제 3명이 됐고 그리고 이분들의 면면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또 명료하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아요.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오늘 자, 이진숙, 유일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한번 저 여기서 한번 이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직업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그 언론계에 몸담아서 몇십 년간 거기서 종사를 해오면서 몸으로 말로 익혀오고 실천해왔던 직업 윤리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직업 윤리에 기초한다면 이 두 사람이 그 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설명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거든요. 근데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럼 이런 모습을 보이냐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출세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출세욕, 그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그 현업에 있을 때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그러면 체화돼서 정말로 실천되고 있었던 것인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 현업에 있었을 때 그럼요. 왜냐하면 직업 윤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언론인의 직업 윤리는 보편적 어떤 상식의 기초에서 취재를 하고 논평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은 상실에서 일탈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아무리 출세욕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발동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느냐 도대체 저는. 답을 좀 갖고 계신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요, 같은데 제가 너무 논평을 먼저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 제가 너무 사람을 순진하게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 가끔 해요. 무슨 여기에 말씀입니까? 이 문제의식을 갖다 보면 예. 왜냐하면 언론계 오래 몸담았으면 직업 윤리를 가졌겠지라고 하는 너희 전제가 순진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순진한 건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수십 년간 이분들이 언론계에 몸담았던 그 삶 전체를 제가 판단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다만 불과 2년 전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지금 방통위원장이라는 그 굉장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유일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사주. 예. 네. 자신들의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민원을 본인이 스스로 소화해 가지고 특정 언론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 이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본인들이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이 직무와 관련된 윤리에서 근본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 예. 아니,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언론인도 예.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갈리는 거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제가 직업 윤리를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선에 서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현재요, 아니면 과거에? 현재. 현재. 예. 그러면 아니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어떤 이념 성향, 정파 성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그 질문 한번 드려봤던 거고. 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오히려 언론 노조의 정치성을 해방시켜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까. 지금 내가 편파적인 환경에서 네. 더 공정한 방송을 네.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 네. 밴댕이님이 저보고 순진하신 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약간만 변호하면 그 시간은 좀 많이 다 됐지만 저는 여전히 근데 좀 오늘 그 MBC 그 장악 부분이 좀 언급이 안 됐으니까 저는 지난 몇 주 전에도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말씀드렸다가 좀 약간 제가 스스로 아니한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의 역학관계상 종합적으로 봤을 때 MBC 사장을 축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은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축출할 수도 있고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데 미래는 그런데 축출하려는 시도는 있을 것이나 가령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결국엔 역학관계가 반영되는 결과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 KBS 사장을 축출할 때의 그 역학관계와 지금의 역학관계는 매우 다르고 지난해에 그 박문진 이사장은 오히려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면 지금 정권에서 MBC를 장악하려는 이 시도가 쉽게 현실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 순진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일단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이사가 이제 새로 선임되는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관행이라고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7대4라거나 KBS 이사 같은 경우에 또 박문진은 6대3 이런 식으로 여당이 좀 더 많고 이제 야당이 더 적은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런 관행적인 것도 유지가 될까? 뭐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더 압도적으로 여건이 많을 수 그러니까 있다. 사실 지금 그게 법적으로 여당 야당 몫을 보장을 해둔 게 아니라 그냥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건데 뭐 그렇게 그것까지 이 구도가 깨뜨릴까요, 설마?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현업에서 나오나 보구나. 가능성도 열어두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진행자가 결론을 굳이 내린다면 그 장악 시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건 예. 팩트고 팩트고. 장악이 시도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장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할 이유는 없고 그렇죠. 그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 진행으로 중이죠.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변수로 법원의 판단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겠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네. 자, 오늘 언론 어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